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역에 노인 관련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생길 때마다 주민 반발도 함께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뉴타운의 노인시설 신축 현장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로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차로 1분 거리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다음 달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는 8층짜리 요양병원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은평 뉴타운 일대 장기간 방치된 땅들이 노인 관련 시설로 바뀌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설인 것 같고 집값 문제가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시설, 학원가라든가 말하자면 선호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이제 노인 요양 시설들이 들어오면 지금도 조용한 동네가 더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행정소송까지 갔었어요. 구청장이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요양시설 설립 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상황. 은평구는 업체 측과 일자리 창출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건물 안에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구파발천이라는 산책하기 좋은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뭔가 휠체어나 이런 좀 환자복 입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조금 보기 안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원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 자체를 좀 많이 전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 뒤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240만 명이 넘어 10명 가운데 3명은 노인이 될 서울.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을 기피시설로 여긴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파주와 강원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군인 2명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은평구가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말라리아는 두통과 식욕부진,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야외 훈련이 많은 군인의 경우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중 민간인은 505명으로 2023년 38명보다 감소했으나 제대 군인은 21명에서 67명으로 45.7%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 보건소는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있는 관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 신속 진단 검사를 지원합니다. 양천구 평생학습축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평생학습 도시를 비전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성인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70여 명이 참여하는 100일장 대회가 열립니다. 또 교육 전문 기자 출신 교육 콘텐츠 운영자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아나운서 등이 출연해 교육과 건강 미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밖에 평생학습 거리 전시회와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서울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회의에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임규호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1인당 15억 원에 달하며 더 큰 문제는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50% 공급 비율에서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서울 아파트들이 노후돼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정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시의회는 추가적인 검토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만든 청년주택 드림대출로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갖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R114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일반 물량 중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8%였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만 20에서 39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합산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분양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14는 이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별 대출 가능 가구 비중을 조사했는데요. 서울 1.8%에 이어 울산 22.4%, 대구 25.2%, 부산 33.6% 등 전국 대도시 지역에서 청년주택 드림대출로 아파트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 인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는 중소도시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청년주택 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기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205세대로 4월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은 8,436세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는데요. 광명과 의왕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5월 서울 입주 물량이 841세대고 인천에서는 입주 단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적을 추진합니다. 시는 2기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 단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적화 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메가와트 시당 최대 0.1 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시가 추진 중인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는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보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수산업계 상생 방안 마련과 사회 기반 시설,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해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독립기념관의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독립기념관의 입지와 규모, 공간 구성, 운영 방안 등이 담길 계획입니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공공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와 투자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건립을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91.3%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주택 매매 등 실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때문이 71.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와 경제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금융 사기 피해 이후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1일부터 엿새 동안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 외교를 다지고 교사 교류 같은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문 일정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 국립대와 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 인턴십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력해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통한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을 현지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 냉동 창고에 보관하거나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 중인 올해 인천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연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요 기업당 최대 500만 원씩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시는 23일까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급 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8일에는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도입 희망 의사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블록체인 수요 공급 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블록체인 수요 기업은 내달 9일부터 비즈오케이 누리집을 통해 인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단독주택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도시군 연계형, 도단독 지원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군 연계형은 도비가 설치비의 30%까지, 시군비는 각기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다음 달 7일부터 도시군 연계형은 23일까지, 도단독 지원형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에서 11월 경기 북부 접경지역 일원에서 2025년 DMZ 오픈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해 DMZ 오픈 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달리 대행사 입찰 공고 등을 거쳐 경기도가 직접 추진합니다. DMZ 오픈 전시 국제음악제, 포럼, 평화걷기, 페스티벌 홍보 등 행사 추진을 위한 대행사 입찰 공고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달 말부터 이뤄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